구토 1979 무라카미 하루키.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하루도 거르는 일 없이 일기를 쓸 수 있다는 흔치 않는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구역질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인용할 수가 있었다. 그의 구역질은 1979년 6월 4일 맑음에 시작되어 같은 해 7월 14일 흐름에 끝나 있었다. 그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언젠가 한번 나와 한조가 되어 잡지 일을 한 적이 있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는 레코드 컬렉터였고 친구의 애인이나 부인과 자는 것을 좋아했다. 나이는 나보다 두셋 아래이다. 그는 실제로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몇 명이나 되는 친구의 애인이나 부인과 잔 적이 있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와 근처 술집에 맥주를 사러 가거나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부인과 섹스를 끝낸 적도 있었다. 그는 종종 그런 얘기를 내게 해주었다. 서둘러서 섹스를 하는 거 그거 그다지 나쁘지 않더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옷을 거의 다 입은 채로 되도록 빨리 끝내버리는 겁니다. 보통 요즘의 일반적인 섹스는 점점 오래 끄는 경향이죠. 때로는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한번 시점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꽤 기분이 괜찮다고요. 물론 그런 공회적인 섹스만 아니라 느긋히 시간을 갖고 착실한 성행위를 즐기는 일도 있었다. 아무튼 그는 친구의 애인이나 부인과 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것이다. 남의 배우자나 애인과 정을 통해 그를 빼앗는다든가 하는 그런 굴절된 생각은 없습니다. 한번 같이 자고 나면 나는 그들과 아주 친밀한 기분이 되곤 하죠. 요컨대 가정적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섹스지요. 탈로만 나지 않으면 누구를 상처 입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탈로 난 적은 없었나? 없었죠, 물론. 하고 그는 다소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그런 종류의 행위는 이쪽에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잠재 욕망만 없으면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주의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듯한 말이나 그런 행동 따위만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기본 방침을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히 친밀감을 담은 게임 같은 것이지 깊은 관계할 생각도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생각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빙 돌려서 말을 골라가며 설명을 하죠. 나로서는 그런 일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되리라고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가 허풍을 떨어가며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쩌면 그건 그가 말하는 대로일지도 모른다. 결국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걸 바랍니다. 그들의 남편이나 애인, 다시 말해 나의 친구들 대부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핸섬하고 나보다 머리가 좋고 어쩌면 나보다 훨씬 나보다 페니스가 크거나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건 그들에게 아무래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가 어느 정도 성실하고 친절하고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 있기만 하면 그걸로 오케이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애인이라든가 부부라든가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적인 틀을 넘어 깔끔하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물론 표면적인 동기를 여러 가지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데 대한 안갚음이라든가 심심풀이라든가 자신이 아직 남편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나는 상대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하우 같은 건 없어요. 이것만은 타고난 능력이죠.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신은 정해진 애인이 없다. 앞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레코드 컬렉터로서 이따금씩 서로의 레코드를 트레이드한다. 우리는 둘 다 50년대에서 60년대 전반에 걸친 재즈 레코드 컬렉션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 컬렉션을 하는 대상의 범위가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나는 웨스트 코스트의 백인 밴드의 레코드가 중심이었고 그는 콜먼 호키스라든가 라이온의 햄프턴 같은 중간반에 가까운 후기 레코드를 모으고 있다. 때문에 그가 피트 조리 트리오의 빅터판을 갖고 있고 내가 빅 디킨스의 메인 스트림 재즈를 갖고 있거나 하면 그 두 가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기분 좋게 교환된다. 둘이서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음질이나 연주를 체크하며 그런 상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가 나에게 그 구역질 얘기를 해준 것은 그런 레코드 교환회가 끝나고 나서였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음악을 이야기하고 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 떠들어댔다. 예전에 40일 동안 매일 계속 토했던 적이 있었어요.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토했던 것도 아닙니다. 몸의 상태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토하는 겁니다. 그게 41일 동안이나 계속 했던 것입니다. 40일입니다. 어지간하죠. 맨 처음 그가 토한 것은 6월 4일이었는데 이 구토에 관해서는 그가 뭐라 할 만한 이유가 몸의 상태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토하는 겁니다. 그게 40일 동안이나 계속 했던 것입니다. 40일입니다. 어지간하죠. 맨 처음 그가 토한 것은 6월 4일이었는데 이 구토에 관해서는 그가 뭐라 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 전날 밤 그는 상당량의 위스키와 맥주를
위속으로 흘러넣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친구의 부인과 잤다. 1979년 6월 3일 밤이었다. 때문에 6월 4일 아침 8시에 그가 위속에 든 것을 있는 대로 다 변기에 토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건도 아니었다. 술을 마시고 토하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있는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는 레버를 눌러 그 불쾌한 구토물을 하수구로 밀어넣고 책상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몸의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어느 쪽인가 하면 상쾌한 부류에 속하는 하루였다. 일은 순조롭게 진척이 되었고 점심 전에는 배도 고팠다. 점심으로 햄과 오이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맥주 한 캔을 마셨다. 그 30분 후에 두 번째 구역질이 찾아와 그는 샌드위치 전부를 또 변기 속에 토했다. 흐물흐물해진 빵과 햄이 물 위에 떠올랐다. 그러나 몸에 불쾌감은 없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토했을 뿐 몸에 불쾌감은 없었다. 다만 토했을 뿐인 것이다. 몸 안에 뭔가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시험 삼아 변기 위에 몸을 구부려 보았더니 위속에 있던 모든 것이 마술사가 모자에서 비둘기라든가 토끼라든가 망국기 같은 것을 꺼내듯이 나왔던 것이다. 그뿐이었다. 구토라면 난 지독히 많이 마셨던 학생 시절에 몇 번이나 경험을 했었죠. 차 안에서 토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의 구토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구토 특유의 위가 제어드는 듯한 감각조차 없었다고요. 불쾌감도 없고 역겨운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되었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아무튼 나는 걱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일체 알코올은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구토가 다음날 어김없이 찾아왔다. 전날 밤에 먹은 된장과 아침으로 먹은 머멜레이드를 바른 잉글리시 머핀, 주로 아침에 먹는 이스트를 넣어 만든 납작한 빵이 거의 그대로 나왔다. 구토를 한 후 요실에서 이를 닦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한 남자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전화는 툭 하고 끊겼다. 그저 그것뿐이었다. 같이 잤던 상대의 남편이나 애인이 일부러 그런 전화를 건 게 아닐까 하고 나는 말해보았다. 설마 하고 그가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라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내가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아주 기분 나쁜 분위기를 가진 목소리였죠. 결국 그 전화는 그때부터 매일 걸려왔습니다.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말입니다. 어때요? 내가 구역질을 하던 기간과 거의 일치하죠. 하지만 장난 전화와 구역질이 어떻게 관련되는 건지 난 전혀 모르겠는걸. 나도 그런 건 모르죠.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난 아직도 그 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무튼 전화는 언제나 그래서
언제나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였어요. 벨이 울리고 내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툭 하고 끊기는 겁니다. 매일 한 번씩은 전화가 걸려왔지요. 시간은 멋대로였습니다. 아침에 걸려왔던 족도 있고 저녁에 걸려왔던 족도 있고 한밤중에 걸려왔던 족도 있었어요. 사실 전화 같은 건 받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일의 성격상 그럴 수도 없고 여자에게 걸려오는 일도 있고 하니까 하고 나는 말했다. 그와 병행해서 구역질 쪽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먹은 건 거의 전부 토했을 겁니다. 토해버리고 나면 지독하게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으며 그걸 또 남김없이 토해버리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평균 3번에 한 번 정도는 토하지 않고 제대로 소화하는 일도 있었으니까 그걸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죠. 만일 3번이면 3번 다 토해버리거나 했다면 그야말로 링거 교사라도 맞지 않고 연명할 수가 없었겠죠. 의사한테는 가보지 않았나? 의사요. 물론 근처 병원에 갔었죠. 비교적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레게튼도 찍고 소변 검사도 했었지요. 암일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구신하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강 그 자체였죠. 결국에는 위에 만성 피로거나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일 거라고 해서 약을 받아왔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술을 멀리하고 사소한 일로 끙끙대지 말라더군요. 자기 위가 많고 자기 위가 만성 피로인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만성 피로는 위가 무거워지거나 명치 언저리가 쓰리고 아프거나 식욕이 없어지거나 하는 거죠. 만일 구토가 있다고 해도 그건 그 증상들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역질만 독립해서 뻔뻔스럽게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토만 할 뿐이지 다른 증상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계속 배가 고팠던 것만 제외하면 몸은 지극히 좋았고 머릿속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할 경우에도 난 전혀 그런 걸 느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야 물론 일이 꽤 빡빡하기야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녹초가 되어 버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자들과의 일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가고 있었고요. 3일에 한 번은 풀에 가서 실컷 헤엄을 치기도 했고 저 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냥 토했을 뿐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2주 동안 그는 계속 토했고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15일째 되던 날 그는 양쪽 다 진절머리가 나서 일은 접어두고 구토야 어찌했든 전화로부터라도 도망치기 위해 호텔에 방을 잡아 거기서 하루종일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며 지내기로 했다. 처음 한동안은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점심으로 로스트 비프 샌드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깨끗이 해치웠다. 환경이 바뀐 것이 좋게 작용했는지 그것들은 그의 윗속에서 제대로 들어가서 끝내는 그대로 깨끗하게 소화되어 갔다. 3시 반에는 호텔 티룸에서 친구의 애인과 만나 체리 파이를 블랙커피와 함께 윗속에 넣었는데 이것도 잘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친구의 애인과 잤다. 섹스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년을 보내고 난 후 그는 저녁을 혼자서 먹었다. 호텔 근처의 요리집에서 두부와 성형식 삼치 요리와 스모모노, 어육이나 채소에 식초를 친 요리와 된장국으로 배불리 먹었다. 여전히 알코올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때가 8시 반이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TV 뉴스를 보았고 그게 끝나자 에드 맥베인의 87분서 시리즈의 신작을 읽기 시작했다. 9시가 되어서도 구토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2주 만에 포만감을 느긋하게 마음껏 맛볼 수가 있었다. 아마 이대로 일을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모든 상황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을까 하고 그는 기대했다. 그는 책을 덮고 TV 스위치를 눌러 잠시 리모컨으로 채널을 찾다가 오래된 서부극을 보기로 했다. 영화는 11시에 끝났고 마지막 뉴스가 나왔다. 뉴스가 끝나자 그는 스위치를 껐다. 위스키가 몹시 마시고 싶어서 눈 딱 감고 위층에 있는 바로가 자기 전에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생각을 고쳐먹고 그만두었다. 모처럼의 깨끗한 난을 알코올로 더럽혀 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는 침대에 독서 등을 끄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한밤중이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 시간은 2시 15분이었다. 처음 한동안 그는 잠이 덜 깨어 어째서 그런 곳에서 벨이 울리는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머리를 흔들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소화기를 들어 귀에 갖다 댔다. 여보세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여덟 때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고 다음 순간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또 하는 신호음만이 귀에 나왔다. 하지만 그 호텔에 묵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하고 나는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죠. 다만 내가 같이 잤던 그 여자한테만은 가르쳐 주었죠. 그 여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기뜸해 준 게 아닐까? 뭘 위해서 말입니까? 듣고 보니 그랬다. 그 후엔 나는 욕실에서 먹은 걸 남김없이 전부 토해버렸습니다. 생선, 쌀, 전부 말입니다. 마치 전화가 문을 열어 길을 닦아놓고 그곳으로 구토가 들어온 것 같았죠. 그렇게 토하고 나서 나는 욕조에 앉아 여러 가지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맨 먼저 생각난 것은 그 전화가 누군가의 교묘하고도 계획적인 짓궂은 장난이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을 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아무튼 그런 인위적인 짓인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뒤로 미뤄두고 아무튼 그런 인위적인 짓이지요. 두 번째 가능성은 나의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환청을 경험하다니 생각만 해도 바보 같았지만 냉정히 분석해 보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벨이 울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전화를 들었고 내 이름이 불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건 그렇군 하고 나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지금 이 방에 전화가 왔었는지 어떤지 체크해 줬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호텔 오버레이팅 시스템은 이쪽에서 밖으로 가는 전화는 전부 체크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다더군요. 그래서 단서는 제로였습니다. 호텔의 묵은 그날 밤을 경계로 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비교적 진지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구역질과 전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사건이 전면적으로인지 부분적으로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듯 한다는 것, 그리고 양쪽 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가벼운 것이 아닌 듯 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이틀을 묵고 아파트로 돌아온 후에도 구역질과 전화는 여전히 같은 식으로 계속되었죠. 시험 삼아 몇 번 친구 집에 묵기도 했지만 전화는 어김없이 그곳으로 걸려왔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친구가 없고 나 혼자 있을 때만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점점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내 등 뒤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골라 내게 전화를 걸거나 윗속에 손가락을 쳐넣기나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면증의 최후 징후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자신이 불면증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불면증 환자는 그다지 없지 않나 하고 나는 말했다. 그래요.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불면증과 구토가 서로 연동하는 예도 없죠. 그건 대학병원의 정신과에서 들은 말입니다. 확실한 증상이 보이는 환자밖에 상대에 두지 않죠. 나 정도의 증상을 가진 사람은 만오니야미 노테이션의 차량당 2.5에서 3명 정도 있다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상대하고 있을 여유가 병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토는 병원에, 구토는 내과에, 장난 전화는 경찰에 가보라더군요. 그러나 아실지도 모르지만 세상에는 경찰이 상대해 상, 경찰이 상대해 주지 않는 범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난 전화, 또 하나는 자전거 도둑입니다. 양쪽 다 건수가 너무 많고 범죄치고는 너무 하찮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다 보면 경찰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죠. 때문에 내 얘기 같은 건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장난전화? 그래서 상대는 무슨 말을 하는가요? 되게 이름뿐이라고 다른 말은 없고 그럼 거기 있는 신고서